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거짓말 탐지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사실 수사 단계에서는 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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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무법인 3명의 우창 변호사고요. 최하영 변호사입니다. 최강석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유튜브를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최하영 변호사님, 그 오늘 유튜브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강제추행입니다. 보통은 뭐 성추행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범죄라는 큰 틀에 이제 속하는 범죄인데요. 이걸 좀 규율하는 법이 있죠. 네, 주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주요 법률이고, 거기서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법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뭐 범죄는 이제 형법에 규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형법에서 규율하는 것들을 조금 더 특례법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법이 이제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든 이루어지면 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특별법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일반 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개념이 성추행, 강제추행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뭐 최양 변호사님 이거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먼저 형법에서는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게 강제추행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행, 협박 다 아는 개념이죠. 폭행, 협박을 통해서 추행도 다 누구를 만지거나 이런 행위를 추행이라고 하는데, 형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례법에서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 문제는 또 좀 이제 주류하실 수 있으니까 뭐 간단히 이제 그냥 일반 형법이 있다, 그거 외에 조금 더 스페셜하게 규율하는 뭐 특례법이든 뭐 특별법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추행, 강제추행 말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성추행이다, 강제추행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간단히 보자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강제추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개념이고, 저희가 봤던 사건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국밥집 1초 추행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툭 건드렸는데 그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의사에 반해서 나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그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론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했다고 하면 이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의도치 않게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건 모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요. 의도치 않게라는 거는 사실 그것만 입증되면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의도치 않게 혹은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하지만 그걸 입증만 잘 한다면, 내가 고의가 없었고 내가 정말 몰랐던 거다, 이런 입증만 잘하면 처벌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상황은 벌어졌고 이 부분, 내가 의도가 없었거나 내가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잘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우 변호사님, 최근에 저희 법인에 오신 분들도 사실 이런 사안으로 많이 오셨는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쨌든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양 변호사님을 당 밀었는데 최양 변호사님이 의도치 않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강제추행으로 좀 보기가 어렵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친한 사이에서 그냥 가볍게 뭐 이렇게 하다가 예기치 않게 그냥 접촉이 이루어진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치 않은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범죄의 성립 요건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의 측면에서는 본인이 이제 물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처벌의 수순으로 가는 건 맞는 거고요. 다만 그와 같은 오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본인이 어떤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뭐 그와 같은 접촉을 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 일반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최근에 우리 최양석 변호사님이 또 그 강제추행 사건을 좀 했었고 해서 강제추행을 피해자의 측면, 그 다음에 우리 최하영 변호사님이 좀 억울하게 뭔가 이렇게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은 가해자의 측면에서 한번 나누어서 무엇을 좀 주장하고 수사관에게 혹은 법정이든 피력이 될 수 있는 건지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 측면에서 보면은 피해자들은 보통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와 단둘이 있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오해될 만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더라도 이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당신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건 묵시적으로 용인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당장은 피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게 감정을 좀 추스려야 되고, 이게 정말로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맞나? 그리고 이게 정말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하게 되고, 이게 정말로 내가 신고까지 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신고 시점이 또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신고가 늦어졌다는 그 사정만으로 당신도 어느 정도는 그 당시에는 용인했지만 나중에는 또 정말로 성적인 수치심 외에 또 다른 동기, 예를 들면 금전이나 이런 동기가 생겨서 뒤늦게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피해 시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근접한 시기에 바로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내가 신고를 입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한테 바로 항의를 하는 등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법적 공부하러 갔을 때 입증할 때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수사관들에게 당시 상황을 좀 가장 구체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수사관들이 모호한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범죄 중에 특히 이제 강제추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성범죄가 거의 대부분 지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뭐 처음 만나서 뭔가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뭐 회사든 직장 동료이든 혹은 친구이든 술자리든 그런 어떤 모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양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감정을 추스리는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될 수도 있고, 기억하기 싫은 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뭐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의 피해를 조금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주셨고요. 뭐 최양 변호사님께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거나 뭐 그와 같은 오인될 만한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강제추행을 한 게 아닌데 억울하게 오해를 좀 받게 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피의자분들,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지금 수사 입건을 당하신 분들은 피해자 부분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그러한 행위는 있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나에게 고의가 전혀 없었다. 세 번째, 피해자분과 사실은 합의나 용의나에 이루어진 행위였다. 이 세 개만 입증을 하게 된다면 사실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제추행이 발생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CCTV나 이런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벌어지는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피해자분도 그렇고 피의자분도 그렇고 사실 이게 입증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거가 없는데. 최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의 특징이 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가해자이다 혹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도 하나의 유력한 증거인 거고요. 물론 가해자 혹은 이제 가해자로 해를 받으시는 분의 일관된 진술도 유력한 증거인 경우이고, 그래서 보통은 주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런 것들이 유력한 자료로 쓰입니다. 뭐 그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지만 그런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 그리고 이루어진 이후에 나눴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실제로 그때 범죄 피해가 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주로 이제 카카오톡을 좀 생각하는데, 뭐 최양석 변호사님께서 혹시 또 생각하는 다른 자료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밀폐된 곳이고 단둘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텔 앞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아니면 대로변처럼 CCTV가 설치된 곳에 있는 경우에는 CCTV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찍은 영상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사건 전 그리고 사건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찍은 영상 자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있다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되고, 그리고 요즘은 경찰서를 가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를 통해서 DNA를 채취한 다음에 그걸 국과수에 보내서 피해자 이야기와 같이 피해자가 말한 그 신체 부위에 가해자의 DNA가 추출이 되는지 그 부분까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나 엇갈리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가해자도 원하는 거고 애매할 때는 수사관도 원하기 때문에 그건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에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네요,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네요, CCTV가 있다면 CCTV,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영상, 그리고 DNA, 거짓말 탐지기, 요 네 가지가 요즘 성범죄 사건에서 주로 다루는 증거가 아닐까. 거짓말 탐지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이게 거짓말 탐지기의 진실이다, 거짓 반응이다, 혹은 알 수 없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이 증거 능력이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거짓말 탐지기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사실 수사 단계에서는 다 합니다. 하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80%가 알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사 기관에서는 하긴 하지만 이 입증 능력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황적인 증거가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해자가 거짓이다라고 나면 너무 좋은 상황이고, 반면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 말이 진실이다 나오면 너무나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는 알 수 없다. 다른 증거들에서 이미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좀 더 보충해주는 증거로서의 능력은 있지만 그 외에 뭐 특별한 증명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쨌든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에 하나 이제 강제추행, 뭐 성추행 범죄이고요. 저희가 오늘은 개략적으로 성추행 범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피해자이신 경우도 있으실 테고요. 또 이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계신 피의자, 이렇게 고소를 당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행위 자체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 행위가 있었지만 뭐 예기치 않게 접촉이 있었던 것뿐이다, 혹은 행위도 있었고 뭐 그 모든 것은 인정하지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니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죄에 다 포섭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어서 정황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모텔이든 어디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라든지, 혹은 뭐 CCTV가 간접적으로 어떤 전후를 비추고 있으면 뭐 그러한 자료들,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수사 단계에서는 또 좀 이렇게 활용이 된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 편에는 피해자분의 입장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좀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좀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억울하게 또 고소를 당하시거나 오해를 받고 계신 분들, 이제 실제 법정에서는 또 어떻게 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